민주화 운동을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흘러간 옛노래 무슨 비평을 하냐? 흘러간 옛노래로 친다 그러면요. 가만히 보니까 원래 흘러간 옛노래로 치면은 최고의 슈퍼스타가 김영환하고 주대환입니다. 과거에. 알만한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때 그 슈퍼스타급은 아니지만 그 밑에 바로 이제 스타급이 이제 민경우, 홍진표고요. 제 같은 경우는 서울공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에 대공장에 못 들어가고 저기 주변 중소공장에 들어가서 노동운동을 했으니까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동네 장터를 전전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어떤 이 가수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 그런데 저희는 지금 흘러간 옛노래에 대한 비평을 갖다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인식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어떤 문제가 있는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는 기본적으로 정치개혁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물론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지만요. 그리고 민주화는 결정적으로 어를 다룹니다. 맹자 양회왕 편에서 그때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익을 얘기하냐? 어를 갖다가 얘기하지 않고. 근데 민주화는 바로 어를 다루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피는 물보다 진한데 이념은 어를 다루잖아요. 이념은 혈연보다 훨씬 강하다. 그건 세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부부 간에 어떤 그 이념을 놓고 특히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지지 반대를 놓고서 막 부부가 그냥 싸우고 부모 자식이 싸우고 가난 친구들이 그냥 쪼개지고 이게 사실은 어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5.18때 내려간 것은 뭐냐면은 5.18 저 항쟁이 어려운 항쟁이었다. 이것 때문에 사실 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어를 갖다가 우리는 그 앞에 우리는 무릎을 갖다가 꿇는다. 이런 어떤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민주화 운동을 얘기한다는 거는요, 흘러간 옛노래가 아니고 지금 현재의 한국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은 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의외로 스스로 자유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제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학은 이를 다루는 거잖아요. 어를 다루는 게 아니고 이익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익을 가지고 이게 사회주의나 옛날 어떤 좌파 운동권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어떤 생각을 가진 집단이라고 아무리 몰아쳐봤자 아니 왜 어를 얘기해야지 왜 이익을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갖다 보이거든요. 그 얘기는 참 유감스럽게 한국 자유보수 우파 애국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독자적인 민주화 운동 민주화 담론을 갖고 있지 않았을 그 사실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담론이라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 시대의 자유는 뭐냐? 우리 시대의 민주화 공화가 뭐냐? 그럼 재산권을 갖다가 어떻게 보장을 갖다가 할 거냐? 그 다음에 지방의 어떤 자치분권, 사적 자치, 지방자치 이걸 어떻게 확대 강화할 거냐? 근데 이런 어떤 공세적 담론들이 있었다 그러면요. 그러면은 우리 민주화 운동을 얘기하는 것, 또 민주화를 얘기하는 게 흘러간 옛노래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없다 보니까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한국의 어떤 이 민주화 담론 또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어떤 담론은요. 아직까지는 저기 민주 스스로를 갖다가 민주진보 개혁으로 이렇게 파는 민주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그쪽이 여전히 주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화 운동 얘기는 결코 흘러간 옛노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보수 우파 애국은 주로 이 경제학에 기반해가지고 이익을 얘기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그리고 독자적인 어떤 이 민주화 담론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한국의 어떤
과거 어떤 민주를 타는 세력들이 좀 뭐라 그럴까 비정상적으로 지금 정치적 이 수명이 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이 제목이 뭐냐면 세계적 시각에서 본 한국 민주화 운동인데 이건 결국에 이제 우리의 어떤 민주주의와 관련해 가지고는 즉 선진국이나 일본하고 비교들을 갖다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제 지난 6, 7년간의 민주주의가 급격하게 후퇴하는 것을 갖다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후진국 정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도적 정치, 클랩토크라시하고 도적 정치하고 포퓰리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를 전형적으로 체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오할 만큼 높은 지지율을 갖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건 또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번 대선에서 이제 떨어뜨렸는데 그러면은 지금 정권을 잡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어떤 그러면은 이 생각은 어떤 거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110대 국정과제를 비롯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윤석열의 어떤 말을 철학, 국정 철학 등을 갖다 분석한 책을 갖다가 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뜯어봤는데 국정 철학도 뜯어봤고 사고방식 뜯어봤고 인사 행태를 쭉 뜯어봤는데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국힘당의 어떤 모습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힘이 우려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선진 정치를 주도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 이제 이걸 갖다 느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그동안 눈을 들어가지고 선진국만 보다가 이제는 눈을 내려가지고 후발 민주국가를 봐야겠구나. 이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토론대를 갖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발제문을 사실은 이건 길 수밖에 없는 발제문이지 않습니까? 동남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중동이 있습니다. 동유럽이 있습니다. 이 수십 개국을 갖다가 분석을 갖다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분석을 하려면은 1835년과 1840년에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썼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떤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러한 관찰력을 가지고 이 수십가 나라들을 돌면서 각 나라에 대해서 미국의 민주주의 수준의 어떤 책들을 갖다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이게 저는 앞으로 우리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우리가 한다면은 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민주화운동 기념의 이름으로 꽤 많은 돈을 쓰고 꽤 많은 어떤 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거를 갖다가 운용을 한다면 저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정말 이 민주화운동을 그러니까 토크빌이나 어떤 미국의 민주주의 수준의 챕터를 갖다가 수십 권을 각 나라별로 그걸 갖다가 써내야 될 어떤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참 이 발제문을 36쪽짜리인데 제가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떻게 빠져 있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보냈는데 보내면서 이상하게 그 부분이 빠져 있어가지고 나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긴 얘기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보도 자료에 내용이 있는데요. 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산업화는 세계를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는 세계를 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산업화는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뭘 팔아야 될까? 그리고 우리의 어떤 자본을 어떻게 확충을 해야 될까? 이걸 고민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계를 보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민주화는 세계를 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가 뭐냐를 쫓은 겁니다. 근데 그 어라는 거는 5.18을 갖다가 거치면서 이 전두환과 군부 독재와 보수는 이거는 불이다. 그리고 그의 한거에서 싸운 쪽이 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다 해버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갖다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는지 보지 않았고 민주화가 무엇인지도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화가 단순히 어를 다루는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단순히 어떤 정의불의를 갖다 가리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가 무엇인지 따지고 있지 않았고 한국이 지금 어디쯤 있고 어디로 와야 될지 그리고 당면 과제가 뭔지 이런 어떤 목표 설정에서 숱한 착오를 갖다가 일으켰습니다.
저는 뒤늦게 그러니까 80년대 중후반에 대학가에서 사회주의 열풍이 불고 주석파가 기승을 뿌린 것도 저는 그리고 586 운동권이 화석이 된 것도 그리고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무지무도한 세력에 의해 가지고 민주화가 크게 휘청거린 것도 바로 세계를 보고 민주화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을 들어서 보는 것 선진국 정치입니다. 근데 이건 한국이 미진한 점을 갖다가 잘 보여주는 좋은 거울이지만은 눈을 내려가지고 이제 쭉 바라보는 후발 민주국가의 정치와 민주주의는 한국의 위대한 성취와 더불어서 어떻게 정치와 민주주의가 타락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밑에를 봐야 됩니다. 한국은행 금융 보고서를 보면요, 한국하고 산업과 관련 경제 정책이나 산업과 관련해서 항상 비교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이렇게 딱 비교를 합니다. 딴 나라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갖다가 얘기할 때도 거의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를 갖다가 저는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밑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시각에서 본다 그랬으니까 먼저 이제 필리핀을 봅시다. 필리핀이 1986년 2월에 피플 파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평화적 정권 교체들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86년, 7년, 8년, 9년에는 쿠데타가 6번 있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이제 필리핀의 쿠데타가 없었습니다. 계속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있고 한국처럼 대통령 한 명, 에스트라다라고 영화배우 출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박근혜 탄핵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평화적 정권 교체는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올해 5월 10일 필리핀에서 봉봉 마르코스라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거 마르코스 아들입니다. 57년생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부통령은 누가 됐냐면 두테르테 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2028년에는 임기 6년이니까 2028 봉봉 마르코스 임기 끝나고 나면 아마 사라 두테르테라고 이 두테르테 딸 1978년생인데 이 사람이 아마 필리핀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런데 마르코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세계적인 어떤 이 부패 대통령으로서 거의 1위, 2위, 3위를 갖다가 드는 사람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갔다가 망명하고 돌아와가지고 마르코스 이멜다 있잖아요. 지금도 그 어떤 구두가 3,000킬로라고 하는 그 부패한 그 이멜다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하워드원에 3선 연속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봉봉 마르코스가 먼저 그 동네에 어떤 일로코스주라고 주지사도 하고 시장도 하고 하원하고 상원하고 다 해가지고 이번에 대통령 됐고요. 그리고 마르코스 이멜다 부부의 딸이 있습니다. 딸이 역시 또 이제 시장도 하고 하원의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같은 경우는 저 세부의 이 다바오 시장 출신인데 사실상 22년간 시장을 했습니다. 3선 연임에 걸리면은요, 자기가 부시장으로 나가고 딸을 갖다가 시장, 이번에 이제 부통령이 당선됐고 앞으로 대통령이 될 딸을 시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했습니다. 지금 필리핀은 그런 식으로 쭉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과연 이게 필리핀의 어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건지 딱 그냥 직관적으로 이거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자, 그 다음에 버마로 갑니다. 자, 버마 같은 경우는 역시 1961년 5.16 쿠데타가 있을 때 그 조금 뒤에 1962년 3월 2일 그때 버마에서 이제 내위인의 어떤 그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쿠데타로 인해서 군부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61년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한국 경제를 국가주도 수출기한 경제 발전을 통해 가지고 한국 경제를 갖다가 하나의 정말 한강의 기적을 갖다 일으켰는데 내위는 이 사회주의 어떤 국가 노선으로 이렇게 쭉 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선이
당시로서는 박정희 노선이 어떤 게 좀 튀는 노선이지 그 내윈의 노선이 오히려 훨씬 어떤 그 일반적인 노선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 과정에서 이 랭군대가 원래 학선운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랭군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동남아시아에서 허브였습니다. 옛날 동남아시아 여행할 때는 지금은 방콕 가는데 그때는 랭군을 거쳐서 갔습니다. 그랬는데 내인이 들어서 가지고 그 학생운동을 갖다 랭군 이 반독재 민주화 시위를 하니까 랭군대 학생회관은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뭐 그 과정에 사람도 죽였고요. 그리고 나서 영어 교습소를 비롯해가지고 무슨 댄스홀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동남아시아의 어떤 그 허브 도시 위상을 갖다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1988년 888 항쟁이라고 있습니다.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사실은 이 888 항쟁 1988년 8월 8일하고 그다음에 1989년 6월 4일 천안문하고 사실 아주 이제 비슷한 건데 원래 그 80년대 때 민주화 운동을 갖다가 했던 사람들은 이 전두환군부가 그 당시에 우리가 버마를 알지를 못했고 천안문을 알지 못했는데 그 버마나 천안문에서 비슷한 어떤 탄압이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장을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우리 독자로 안 되니까 북한하고 연계를 하자. 아마 이게 그 주사파 이게 친북 좌익파의 경향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무장 공기를 했을 때 어떻게 이길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북한하고 연대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어떤 이 사고 방식 지금 돌아보면 정말로 이거는 망상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세계적인 흐름들을 갖다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광주와 같은 어떤 학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번에 그러면은 우리가 10배, 20배를 갖다 키워서 한글을 해야 되고 그럼 그것도 부족하니까 북한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게 현실로 드러난 데는 지금 버마하고 중국입니다, 이게. 근데 버마는 지금 2021년에도 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요. 또 그때 그걸 갖다 222 항쟁이라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천 명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대만 같은 경우는 87년 7월 15일, 우리는 87년 6월 29일 6.29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은 7월 15일 날 그때 이제 겸영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80년대는 남미에서 이렇게 그 군사 독재적 그 민정 이양들을 갖다 계속했습니다. 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냐면은 대한민국만 보고 있었을 때는 이게 사실 어디로 갈지 이게 대한민국만 보고 있다 보면은 그 과거 경험에 입각해가지고 또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하면은 또 그 군부는 광주 학살 같은 식의 어떤 진압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80년대 전 세계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그걸 용납하지 않았고요.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와 식량이라고 하는 핵심 생명 자원을 해외 시장에 의존합니다. 그걸 사오기 위해 가지고는 해외에다 뭔가를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지탄받는 가혹한 어떤 그 인권 탄압, 민주 탄압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만하고 한국 같은 경우가 에너지와 식량이라고를 비롯한 생명 자원을 해외에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버마나 북한식으로 갈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대외 의존도로 본다면 남미 국가들이 훨씬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미에서도 그 비슷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전 세계를 이제 보면은 박정희가 그 당시 1979년에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박정희의 철권 통치는 1987년 그때 7월 15일 대만처럼 풀리거나 아니면
1989년에 피노체트의 어떤 정권처럼 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때 그 흐름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 민주화 운동의 어떤 그 혁명주의, 급진주의적 경향이라는 게 그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이 경제적 조건들을 우리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보면 이게 내내망상을 갖다가 하다가 이렇게 막연한 어떤 민주화고 그래도 옳은 거야라고 하는 정서만 그냥 남기고 지금 이렇게 좀 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됐는데 거의 마지막 결론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갖다 쭉 살펴보면은 과거의 어떤 민주화 운동의 최대의 어떤 이 장애는 첫째 사회주의 공산주의 어떤 그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80년대를 거치면서 다 사라졌습니다. 남미에서 우리처럼 안보 위협도 없는데 왜 남미에서 그렇게 가혹한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나? 칠레만 하더라도 인구 1,8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명이 이게 죽거나 실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10,000건이 넘는 엄청난 인권 탄압 사례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우리 그보다 훨씬 심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남미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남미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꽤 셌습니다. 대부분 어떤 이 도시 게릴라가 있거나 아니면 무장 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참 특이한 사상인 게 인간의 어떤 자유와 재산을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마키아벨리가 얘기했지만은 인간은 이 아버지를 죽인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재산을 빼앗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재산을 갖다 빼앗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나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갖다가 정당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이 강성한 어떤 나라에서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을 그냥 악마의 어떤 현신이라고 하는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게 피노체트가 사실 딱 그런 사람이었어. 피노체트가 그렇게 부패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일종의 어떤 확신범이고 사상범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탄압을 갖다 했습니다. 그리고 피노체트는 감옥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어떤 1970년에 쿠데타를 해서 인권 탄압했던 사람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종신형 받았고요. 피노체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국 우리가 5.18의 어떤 책임자 처벌을 갖다 했던 경험으로 보면 피노체트는 이건 천인공노할 악마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80년대까지만 우리는 이걸 갖다가 용공조작이라고 사실 했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마음 속에는 사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지향이 있었고 친북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이 표면화되지는 않았거든요. 자, 어쨌든 민주화를 갖다가 결정적으로 왜곡 변질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군부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이제 이게 태국 같은 경우는 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포퓰리즘입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점점 이 SNS 환경이 좋아지면서 점점 포퓰리즘적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다수 대중의 어떤 이 지성과 덕성의 어떤 영향을 갖다 크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다수 대중의 어떤 지성과 덕성이 이게 참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높여야 됩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안정이 되려면. 자, 그런데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이 과도기에 이걸 갈 거냐?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서는 사법부를 권력으로부터도 이렇게 권력에 의해 가지고도 좌지우지 않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수 대중에 의해 가지고도 좌지우지 되지 않게 만드는 것. 제가 볼 때는 이 사법권을 그렇게 만드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민주주의 핵심이 아닐까. 뭐 버마든 남미든 어디든지 간에 사법권이 딱 그냥 서 있으면은 민주주의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 사법권이 크게 흔들리면서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법권을 어떻게 이렇게 정치 권력에 이렇게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게 만들 거냐 이런 겁니다. 그 핵심에 법원이 있지만은 사실은 검찰권도 일종의 사법권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가는 길은 이 검찰권을 갖다가 저쪽이 문재인 정부가 이걸 갖다 쥐락펴락 하다 보니까 지금 역으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거꾸로 이제 완전 검찰권을 갖다 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이제 검수완박법을 갖다가 밀어붙이고 어쨌든 이 사법권을 둘러싸고 지금 이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 지금 대한민국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후발 민주국가들의 민주주의가 사는 길은 이 사법권을 권력으로부터 그리고 다수 대중의 어떤 이 함성으로부터 덜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관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